오늘 살림 세미나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 장구경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일에 장구경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묻지구별 여인들의, 특히 한국 여성들의 완전히 스타였었는데, 그래서 하필 4월 1일이어서 거짓말 같아, 거짓말이야 다 그랬었었는데, 아침 방송에서 만우절 4월 1일 거짓말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랑 고백이래요. 왜냐하면 거절당하면 이제 그 상처받으니까 사실은 만우절을 택해서 사랑 고백을 하고 만약에 거절을 해도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역시 지구별이 찬란하게 반짝이는 이유는 만우절임에도 거짓을 빙자하여 사랑을 말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별에서 잘 살기.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경기도 화성으로 이사를 하고 사람들한테 농담으로 서울에서 살다가 이사를 하고 나는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사택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교회 뷰가 이렇습니다. 기천리 저수지 옆이어서 옆은 배산 임수입니다. 옆에 산도 있고 앞에 산도 있고 뒤에 이제 이렇게 저수지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희 이사하던 날 찾아 들어온 길냥이들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서 지금쯤 어, 이제 여기가 좀 추워요. 이 호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남쪽은 지금 다 벚꽃놀이지만 경기도 화성, 서울 이쪽은 조금 늦어서 그리고 저희가 있는 데가 온도가 좀 살짝 낮아서 이제 막 이 아이들이 올라옵니다. 수선화도 올라오고요. 튤립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방문하시면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좋은 대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를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 또 그리워집니다. 겨우내 수선화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심었거든요. 부근을. 겨울 동안에 어디 심었는지 보이지도 않고 물도 준 적이 없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아이들이 그 흙의 무게를 이기고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교회 마당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몇 개가 올라왔는지 쉬는 게 일입니다. 제가 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땅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해가 뜨면서 위험과 싸움 시작이다. 나는 땡땡이다. 여기에 뭐를 넣을까요? 나는 땡땡이다. 이제 제가 이 시를 대학생들한테 보여주거나 교인들한테 보여주면 땅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해가 뜨면서 위험하죠. 왜냐하면 말라 죽을 수도 있고 고양이가 팔 수도 있고요. 정말 위험합니다. 나는 뭐다 이러니까 이제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는 동물이다.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기다가 뭐라고 넣으실까요? 이 시에 대해서 얼마 전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삼척초등학교 김찬묵 학생의 시인데요. 이 학생이 뭐라고 답을 넣냐면 나는 식물 편이다. 이렇게 답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어린아이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해가 뜨면서 위험과 싸움 시작인데 나는 식물을 응원한다. 제발 살으라. 살아있으라. 땅에 뿌리를 내리고 견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아들 자라고 생각하는 이 글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국의 은허 박물관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은허 문명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 갑골 문자, 상형 문자들에 대한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아들 자자를 그때 제가 처음 디지털로 봤어요. 그러면서 제 편견이 깨졌습니다. 이 아들 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디지털 화면으로 은허 박물관
그 갑골 문자 전시관에서 보여줬는데 아들자는 이런 형태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땅을 이기고 땅의 중력을 이기고 태양을 향해, 해를 향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아들 자라고 저걸 표현했는지 사실은 사람 자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호모 에렉투스. 인간이 직립인간이 된 이유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만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서 하늘을 향해 인간은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관찰한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관찰해 본다. 모든 자연과학, 사회과학 다 관찰해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관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주역에 나오는 말로 관천문 찰지리 이것을 줄여서 관찰이라고 했죠. 아침이라 제가 살짝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늘의 천문, 하늘의 움직임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아들 자자라면 여자 이름들의 자가 잘 안 붙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순자, 영자 뭐 다 자자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게다가 동양은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호를 쓰든가 이럽니다. 그런데 모든 그 호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생님에 대한 호칭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은 따로 있음에도 그래서 봄이 되어 식물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걸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이 뭔가 이러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까 그 시에서는 식물은 땅에 박혀 있지만 동물은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러지만 사실은 과학에서는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식물은 산소를 내고요. 동물은 탄소를 냅니다.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그래서 사실 올해 한국교회도 그 탄소 금식이 화두인데요. 탄소 금식을 하려면 지구상의 인간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에 고발되어 있는 것처럼 현존하는 킬로그램 이상 동물들 가운데 인간과 인간이 길들인 가축 이게 90%잖아요. 그 다음에 한 18세기까지만 해도 지구 인구가 10억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500년 만에 지금 79억, 80억이 돼버리니까요. 지구 입장에서는 갑자기 한 종의 개체수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탄소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것이 그러려면 인간이 숨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산호초, 아름다운 산호초, 우리말로는 산호초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초라고 하니까 식물처럼 생각됩니다만 사실은 산호초는 플랑크톤의 이 비율을 잘 맞춰줘 가면서 생물들을 살아있게 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산호초라고 하는 이 동물이 먹고 배출해주고 이 아이 때문에 바다 해양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유지되고 있는데 산호초가 죽으면 지구상에 이 먹이 사슬 때문에 그 모든 생물종의 거의 한 30% 이상이 다 멸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키나와 앞바다의 산호가 이렇게 하얗게 됐습니다. 죽은 거죠. 백화 현상, 산호의 백화 현상. 이러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마치 그 죽은 나무들 태우면 거기서 산소를 더 이상 죽은 나무는 배출하지 못하고 탄소를 배출하듯이 산호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대만 앞바다에 있는 산호인데요. 지금 세계 곳곳에 산호들에서 이런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구가 지금
뭐 온난화라는 말은 벌써 옛말이 됐죠. 지구는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열화, 히팅이거든요. 워밍이 아니라 히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북극, 뭐 남극 지금 다 날리고 아시다시피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의 집이 불타고 있어요. 이 화두로 저렇게 타임지가 뽑은 올해의 인물이 될 정도로 이 아이는 매주 성금요일마다 학교를 안 가고 지금 왜 세계 경제인들이 우리한테 이런 지구를 물려주려고 혈안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죠. 제임스 한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천문학자인데 이분은 특히나 그 금성을 연구하던 분입니다. 클린턴 저기 얼마 전 누구죠? 그 트럼프, 예,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경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에 붙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인간이 1969년에 달나라를 처음 갔잖아요. 아,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객관화해서 전체 사진을 찍어 보냈던 첫 경험은 인류는 1969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몸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내 몸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지구별 바깥으로도 나갈 수 없었는데 1969년에 암스트롱이 이제 이렇게 지구를 찍어서 보여줬죠. 이 사진 한 장이 준 충격은 놀라운 것이죠. 이 깜깜한 우주에 유일하게 저렇게 그 초록별로 반짝이고 있는 에메랄드 생명의 지구, 이때부터 이제 그 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구의 날이 선포되고 이런 거에 이제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는데요. The First Man이라고 하는 First Man, 닐 암스트롱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제임스 헨슨입니다. 여기 나오죠? 제임스 헨슨 지음. 퍼스트맨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제임스 헨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그 학자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화성을 금성 화성 이런 거 연구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를 배웠잖아요. 우주에는 여러 계가 있는데 지구별이 들어있는 건 태양계예요.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배웠습니다. 명왕성은 우리가 배울 때는 태양계였는데 알고 보니까 스파이였잖아요. 스파이 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태양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만 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보다 조금 앞에 있는 금성, 지구보다 조금 뒤에 있는 화성, 여기는 생명이 못 살아요. 지구보다 앞에 있는 금성은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요. 지구보다 조금 뒤에 있는 화성은 너무 추워서 못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사이에 있는 이 지구가 생명의 벌이 됐을까? 근데 이제 헨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원래 금성학자여서 금성을 쫙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옛날의 금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의 금성도 다시 말하면 생명이 살 수 있었을 거잖아요. 저렇게 그렇게 막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금성은 불타고 있거든요. 뜨거운 별이거든요. 헨스는 금성학자로 금성만 연구하다가 어느 날 손녀가 물었다는 거죠. 할아버지, 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이분을 예언자로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어, 지구도 언젠가는 그때는 초록별이었는데 언젠가는 이 금성의 운명을 따라갈 것 같은 이게 보인 거죠. 물론 우리가 살 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맨 억만 년 후에라도 이 길을 전철을 밟을 것인데 내가 지구를 소홀히 여겼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그 지구별 기후 변화에 대한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아이슬란드라 그러면 이제 오로라로 유명한 나라
인데요. 아이슬란드에 저렇게 단일 빙하로 오크 빙하라고 부르는 단일 빙하가 있었는데 1890년 사이즈와 2010년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 드디어 아이슬란드 빙하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슬란드 빙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단체와 이제 환경부 장관이랑 다 같이 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에멀전시예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빙하 장례식을 열고 죽었으니까 비석도 세워줬습니다. 이 비석은 이런 내용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보내는 편지죠. 오크 빙하는 오늘 다 녹아가지고 아이슬란드에서는 처음 단일 빙하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던 빙하인데 오늘 이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만약에 200년 후에 다른 빙하들도 이제 이런 똑같은 운명을 밟을 건데요. 이 비석을 세운 이유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200년 후에 누군가가 이 비석을 본다는 것은 그들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그날의 이산화탄소 ppm을 적어놨습니다. 그날 이산화탄소 농도는 415 ppm이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415 ppm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2100년은 뭐 개발의 속도라면 저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세기까지 한 280 ppm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한 300 치더니 이 상태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600, 700 이러면 지구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 이런 책을 미국에 사시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빌 맥키븐이라고 하는 분, 이분도 기후변화의 선지자인데 자연의 종말, 그다음에 이분은 지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earth 너무 쉽게 쓰니까 쉽게 쓰면 쉽게 부르면 쉽게 쓰고 버려버리니까 좀 어렵게 발음해보자.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게 A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미국은 이 비신성한 삼위일체다. 비틀어진 애국심. 그것을 더 플래그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근본주의적인 이상한 기독교 신학. 그거를 십자가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식 삶의 방식을 스테이크 웨곤. 이 비신성한 삼위일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지금, 그래서 이제 맥키븐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이면서 사상가이면서 철학자이면서 굉장히 많은 책을 쓰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350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전 지구인들이 아미시 공동체처럼 마차 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00까지 치면 415에서도 빙하가 녹아내렸으니 거기까지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그냥 지금 좀 줄이고 덜 개발하고 이른바 지속 가능성. 그러면서 350으로 좀 맞춰보자, ppm을. 이래서 350 이 organization, org, 이런 단체를 지금 꾸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YWCA, YMCA를 중심으로 이 탄소 금식, 탄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한국도 대선 나왔을 때, 대선 후보자들, 이렇게 질문하고 막 이럴 때, R200 아십니까? 이게 이제 막 화두였잖아요.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지금 대통령은 아리백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아리백이라고 하는 그걸 안 새긴 그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그 기업은 불매 운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355RG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지구 온도는 계속 올라갔으니 이게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한 60 정도 넘으면 크게 놀라울 일이 없잖아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막 호들갑스럽게 막 대단해도 애가 넘어지고 그래도 아 애들은 다 그러고 크는 거야. 뭐 이렇게 젊은 지구여야 막 빙하 뭐 저기 소행성이 부딪히고 지구는 한 5번의 대멸종을 겪고 그리고는 늙은 지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늙은 지구에서는 항상성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랬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완전히 지구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도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지구로서는 이게 온도가 인간도 36.5도였다가 40도로 넘어가면 응급실 가거든요. 졸도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우리가 코비드 19 걸린 이거 열로 측정하잖아요. 지구는 너무나 오랜 세월 항상성을 유지했던 별이기 때문에 적도 부근의 온도가 0.5도만 올라가도 엘니뇨 현상이고 0.5도만 내려가도 라니뇨 현상으로 온 지구별이 다 같이 힘들어요. 근데 지구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한국 이산화탄소 세계 배출 7위입니다.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다 억이 넘는 인구들인데 한국은 지금 뭐 5천만 가지고도 세계 7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국은 4위입니다. 각 국가가 지구를 몇 개 쓰고 있는가? 미국은 5개의 지구를 쓰고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한국은 3.5개를 쓰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인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여기에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많은 나라가 0.00 몇 개를 써주니 이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태 위기는 경제 위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환경운동 하는 친구들이 이제 제발 좀 그만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야 되는데 인간들이 각성을 안 하니까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저 최후의 만찬 이런 그림들에 이렇게 자기 손에 접착 붙여갖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반고흐의 해바라기 뭐 지금 이제 그림들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훼손될까봐 원화가 훼손될까봐 거기다 유리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인류의 보고죠. 자산이죠. 인류 전체에 하나밖에 없죠. 저런 그림들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환경단체들이 이 정도 하는 것은 코비드를 겪으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 때문이거든요. 어, 이제 지구별에서 잘 살기. 제가 이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는데 저는 자리라고 하는 부사죠. 이게 부사. 근데 이 자리라는 말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한테 잘 좀 해. 남편들이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잘 좀 해. 이제 애들한테 아이고 그 숙제 좀 잘해봐. 뭐 발표도 좀 잘해봐. 자리라고 하는 건 참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뜻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잘이라고 하는 말은 옳고 바르다, 좋고 훌륭하다, 익숙하고 능란하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대요. 문제는 인간은요. 저 집 잘 살아, 잘 살고 있어. 그러면 다 돈이에요. 사실 잘 산다. 이게 맞죠. 루카스 크라나흐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후원자이기도 하고, 완전히 뭐 굉장한 화가이기도 했는데요. 동시대에 살았죠. 그래서 루터의 초상화를 그려줬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흐가 성경을 읽고,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읽고, 인간이 돌아가야 하는 황금시대는 이것이다. 황금시대로부터 인간은 너무 멀리 왔다. 청동시대, 철기 문명 다 겪는 이런 것을 이제 황금시대로 표현했는데 에덴 동산이죠. 여기서 나오는 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에덴에서 잘 산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인간과 동물,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 사이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건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어,
친구랑 잘 지내는 건요, 안 싸우고 사이좋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보다 내가 성적 좋고 좋은 데 가고 친구는 죽던 말던 자살하던 말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부턴가 저 집 잘 살아 그러면 부부가 화목하고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무조건 돈이 됐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누구나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급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만몬의 신밖에 없습니다. 어, 하나님의 경쟁 상대예요. 부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황금과 돈과 재물과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셔야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기복과 강복의 차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저 황금 송아지. 그런데 월스트리트 앞에 이 상승장, 주식의 상승장을 상징하는 황소상이 있습니다. 저는 문명사적으로 2017년에 황소상 앞에 소녀상이 놓인 것이 문명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을 움직이는 그 2008년쯤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어나고도 월스트리트에 유리 천장이 있어서 여성들이 임원으로 올라가는 비율은 적더라. 그래서 미투 운동 나고 막 이러던 시기에 어느 투자 자문회사가 이렇게 그 황소상 앞에 어린 여성 소녀상을 저렇게 세웠는데요. 하여간 이게 지금은 자리를 옮겼죠. 사람들의 그 저기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하여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황소 앞에 저 만몬의 신 앞에 소녀상이 있었다고 하는 이 눈으로 보여지는 비주얼 충격. 요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17세기, 18세기에 사실은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앞서 일어났던 건 인클로저 운동이었죠. 인클로저 운동은 양을 키우기 위해서 농부들을 다 몰아내고 울타리를 친 사건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그 이전에 살았던 삶, 땅을 공동으로 경작하면서 여럿이 모두 다 가난하게 먹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농부들은 다 농부 중에 한 두 사람만 뽑아서 너는 양치기에 그럼 나머지는 집을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갑니다. 도시로 가서 다 이제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거죠. 모두가 가난했던 삶에서 소수가 풍요를 누리기 위해 다수가 빈곤해지는 이런 삶으로 떨어진 것이 인클로저 운동 이후의 산업혁명의 실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고 빛과 어둠이 날리고 하늘의 물 땅에 그리고는 씨 맺는 채소 태양계 해달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경탄하지 않아요. 경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 경탄스럽습니다. 와, 증기기관? 우와, 와, 컨베이어 벨트? 야, 어떻게 이렇게 노동자들 딱 서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돌면서 그래서 올덕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브레이브 뉴 월드죠. 사실은 멋진 신세계가 아니라 용감 무쌍한 거죠. 브레이브 뉴 월드 이 소설을 보면 AF라고 하는 연호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AF라고 하는 거는 애프터 포드예요. 포드 자동차 회사가 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자동차 생산을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 이제 노동자들은 분업만 하면 되죠. 나는 그냥 나사만 받고 저기 끝에 가면 물건 하나 나오고 2차 산업혁명. 그래서 AF라고 하는 연호는 저 컨베이어 벨트 때문에 달라진 노동 공장 환경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컴퓨터가 나왔잖아요. 인간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만 경탄합니다. 컴퓨터 우와! 그다음에 아이폰 우와! 그리고 지금은
오픈 AI사가 만든 챗 GPT. 우와! 이제 인간은 이래요. 이제 하나님이 만든 이게 바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무력해지신 거죠. 성서의 창조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게 뭔지를 무엇에 경탄하는가로 우린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며 경탄하지 않아요. 어, 야, 어떻게 너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다 쓸모, 돈, 값어치 이런 걸로만 따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애틀 추장의 말, 어떻게 코뿔 쏘보고는 경탄 안 하고 코에서 이상한 김을 내뿜고 달리는 증기기관을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우리한테 땅을 팔라니 당신들이 우리한테 땅을 사겠다는 생각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걸 사고 파냐. 아, 그리고 나무 껍질 속에 흐르는 수액, 우리 몸의 혈관하고 똑같다. 우리가 너희들이 총칼을 들고 와서 땅을 뺏어가니 내주겠다만 제발 강과 산, 곰사슴, 독수리 모두 우리 형제니 잘 대우해 다오. 이제 미국 시애틀 도시의 이름의 연원인 시애틀 추장의 표현인데요. 이게 바로 인간이 잃어버린 것, 그 하나님과 그 자리에 만몬이 오른 사건.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은 아유 저런 건 정령숭배야. 우린 또 그러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생태 위기의 직접 원인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과학혁명기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연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바뀌어야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 자연은요,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네이티브 분들의 지혜를 보면 봄에는 살살 걸으라. 어머니 지구가 몸을 풀고 계시다. 이게 이제 nurturing mother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 지구 어머니가 움츠리고 있다가 봄에는 어머니도 몸을 풀어야 되니까 살살 걸어라.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기계주의자, 기술주의자, 혁명, 과학 이설은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이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자연은 무가치예요. 자연은 빼서 먹어야 돼요, 인간이. 자연은 그 기계를 갖고 해 집어서 이용 가능하게 쫙쫙 빨아 먹어야 됩니다.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어머니 자연이 바뀌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핵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들이 폭발했죠. 미국에서는 쓰리마일 섬에서 1970년대에 폭발했습니다. 그리고는 러시아 체르노빌에서 폭발했죠.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 다 폭발했습니다. 그건 불과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됐죠. 이게 다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3월, 4월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몸을 푸는 계절이라고요. 그러니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도대체 무지몽매한 것인지 캐롤린 멀천트라고 하는 그 미국 유명한 이제 제가 쓴 박사 논문에서 주로 많이 인용된 분인데요. 여성 생태학 그리고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연의 죽음은 이 시기와 관련돼 있다. 인간은 자연을 죽여버리기 위해 먼저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이제 저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무슨 얘기를 한 사람이냐면 우리 저 철학과 다닐 때 맨날 외웠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좋은 말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찾아보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전제가 있어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내 나라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내 나라에 석유가 나오는지 구리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다른 나라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영국이 어디를 알았나요? 인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후춘이 뭐 온갖 향신료, 실크로드를 통해서 쫙 뽑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어디를 알았나요? 당시에 중국은요, 자급자족이 가능했기 때문에 영국하고 무역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침반, 종이, 도자기 다 중국이 앞섰잖아요. 명나라 때만 해도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편을 통해서
저희 중국을 아편 전쟁 두 차례 19세기에 일으켜서 털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알면 식민 제국주의가 일어납니다. 자연을 알고 내 나라를 알고 다른 나라를 알아라. 그게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 그러니 동양에서는 얼마나 재밌어요. 모르는 게 약이요. 이렇게 했던 게 저는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뱃속에 뭐를 임신했는지 모르잖아요. 과학혁명, 과학기술이 없으면 아들인지 딸인지 장애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알았더니 어떻게 하나요? 딸이면 다 낙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명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프란스 베이컨은 사실은 제가 박사 논문에서도 이제 박사 논문이라니까 진짜 한 25년 전쯤 진짜 아주 오래됐네요. 이제 98년 이때 제가 논문을 쓸 때 베이컨을 이 시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베이컨이 쓴 이 시. 베이컨이 시간의 남성적 탄생, 남성이라는 시간의 탄생, 뭐 이런 시를 썼는데요. masculine birth of time이에요. 이 시간은 뭐냐면 근대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이성으로 열어가는 근대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는 진실로 내가 왔노라. 그녀의 아이들을 다 거느린 채 그녀를 너에게 데리고 왔노라. 여기 말하는 나는 근대라는 시간이에요. 그녀의 아이들은 자연의 아이들이에요. 자연의 자원들이에요. 그녀를 너에게 데리고 왔다. 이거는 그 근대를 이끌어가는 문명이죠. 그녀를 너한테 주어서 시중을 들게 하고 노예로 묶어놓기 위해 이끌고 왔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실은 마녀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죽음과 여성의 죽음이 같이 왔다고 하는 사실, 가부장제. 왜냐하면 중세까지는요, 여성들도 다 같이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이거든요. 근데 과학혁명기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노동의 현장과 공장과 가정이 분리되기 시작하죠. 그 공사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부장적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장에 나가서 남편이 일해 와갖고 다 먹여 살립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들들한테 너도 돈 벌어서 마누라랑 다 먹여 살려 그러면 애들 다 싫어할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시기 자본주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로 그렇게 발전을 해왔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브라질의 보우스나로 대통령,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일컬어졌던 이분이 그, 그 아마존 밀림을 저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불태웠던 것이죠. 이게 2018년, 2019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죠. 2018년에 찍었던 위성 사진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빨간 거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6도까지 올라갔네요. 이렇게 너무 빨간 데는. 6도면 종말이거든요. 6도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 보셨잖아요. 그랬는데 1950년대부터 그래서 그 지질학자들, 지구를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이 그 인류세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아공에 모여서 회의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이런 시간을 거쳐왔거든요. 선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인간은 신생대 중에서 홀로세라는 시간에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출현하기 앞에 거의 지구의 나이로서는 80%를 인간은 알 수도 없고 절대로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고작 요때 출현했던 인간이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인지혁명을 통해서 이른바 만물의 영장이 됐다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지구의 나이로서는. 그런데 한 1950년대부터 이제 그 일본에 떨어진 그 핵폭탄, 리틀 보이라는 이름의 핵폭탄을 통해서 인류는 인간의 위력을 알게 됐잖아요. 우주를 몇 번 날릴 만큼의 위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는 이제 신생대 홀로세 말고 다른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어,
지구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은 인류다. 지구가 멸망한다면 인류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류새의 유적으로 플라스틱이 나올 거라는 거죠. 크리스 조단이라고 하는 미국 변호사 출신의 사진작가 아시나요? 이분이 다큐멘터리 영화도 찍었는데요. 이분은 변호사로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뉴스 하나에 완전히 전업을 해요. 그건 뭐였냐면 그 인간이 사는 곳으로부터 남극, 북극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태평양 미드웨이 섬에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큰 새 있잖아요. 알바트로스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카메라를 메고 미드웨이 섬까지 가서 이런 사진을 찍죠. 오늘날 회심 가운데 회심이라고 하는 건 원래 삶의 길을 바꾸는 거잖아요. 살던 방식을 바꿉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회심입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잘 회심이 안 되는데 저는 이콜로지컬 컨버전, 생태 회심, 이게 가장 강렬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이런 사진 작가가 되다니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 배 이거 썩지도 않아요. 알바트로스는 썩는데 플라스틱은 썩지도 않죠. 심지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 폐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거잖아요. 음, 유발 하라리는 만약에 인류세가 지나면 어, 닭뼈와 인간뼈밖에 안 남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저 정도로 종의 다양성이 있던 애들인데 이제 인간은 치킨으로만 한 종만 계속 번식을 시켜서 인간이 지금 한 79억이라면 닭이 지구상의 닭이 3배 정도 있다는 겁니다. 식용으로 쓰이는. 인류세 시간과 더불어 우리가 주목할 사건은 1950년대, 60년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책은 1949년에 그 시몬 드 보부아르가 썼던 제2의 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로 이른바 페미니즘 물결을 열었죠. 1949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인류는 여태까지 평등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남성이 첫 번째 제1의 성이고 여성은 제2의 성이었다. 그런가 하면 베티 프리단이라고 하는 미국 그 작가가 1963년에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것의 신화, 신비, 이제 이런 책을 썼죠. 그래서 페미닌이라고 하는 여성답다, 여자스럽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50년대 대학 교육 받고 이렇게 해서 나왔던 여자들이 교회에 정원이 딸린 집에서 온갖 가전제품에 둘러싸여 사는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이미지. 가부장적 그 자본주의죠.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된다. 여자들이 다 어느 나이가 되면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문제, 아파요, 어딘가가. 근데 그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전미 여성 동맹 뭐 이런 거 만들면서 미국의 제2차 페미니즘 물결을 일으키죠. 그러나 1960년대는 사실은 더 주목해야 하는 책은 이런 책이 나왔던 거죠. 1962년에 나온 책입니다.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었죠.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주는 5월 27일이 레이첼 칼슨 데이라면서요. 이 책은 엘 고어가 이제 불편한 진실에서 강조한 책이기도 한데요.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은 자기 고향에 갔는데 봄이 되어도 종달새가 울지 않은 거죠. 조용해요. 그래서 보니까 화학회사들이 DDT를 많이 뿌려서 종달새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종달새가 사라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서 침묵의 봄에서 DDT를 이제 그 고발을 했어요. 1970년대 한국에서도 여자아이들 머리에 이 잡는다고 자전거에서 연기 뿜으면서 지나가면 얘들이 막 그 뒤에 그 연기 뒤를 막 쫓아갔다고요. 그게 DDT였잖아요.
그런데 이 레이첼 카스는 1962년에 이 책을 쓰고 DDT 회사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받아요? 완전히 마녀 사냥이죠. 시집도 안 가고 석사 학위밖에 없는 게 어디서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전문가 그거야 뭐. 그리고 이 여자가 유방암에 시달려요. 그러니까는 뭐 방송에 나가서 그럼 토론해보자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변호사 앞세워서 그래서 결국은 64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사실 레이첼 칼슨은 이 침묵의 봄 이후 그리고 69년에 인간이 달에 가서 지구 사진을 전송한 이후 결국 지구의 날이 선포되죠. 그래서 20세기를 바꾼 책 그러면 사실은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언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은 사이언스에 인문학이 안 실릴 건데 1967년 사이언스지에 린 화이트 주니어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어떤 논문을 썼냐면 우리 시대 생태 위기의 역사적 뿌리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게 사이언스에 실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분은 장로교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자기도 장로인데 우리 시대 생태 위기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참 수도원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머리 좋은 이제 수도사들이 제한된 조건에서 그 식량을 자급해야 되니까 이모작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물이 나빠서 맥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맥주 발효시키고 이제 다시 말하면 중세 기간 동안 온갖 테크놀로지의 그 발생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문헌들을 보면 막 이제 수도원에 물을 끓여서 댐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가 돌아가고 이러면요. 오,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땅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것을 너무 인간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기독교가 이 인간 중심 종교가 됐는데 앞으로 얼마 지나면 불교가 득세할 것이고 왜냐하면 불교는 친자연이니까요. 그리고 육식을 안 하니까요. 기독교에서 하나가 살아남는다면 성 프란시스코의 영성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 탁발과 금욕, 청빈의 삶을 살았던 이런 논문을 창세기 1장 28절을 고발하는 논문을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개발한다.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이제 67년에 쓰셨습니다. 그 이후에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게 막 떠올랐는데 사실은 과학에서도 같은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제임스 러브록이라고 하는 분은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 정부가 너 같은 사람은 전쟁 나가면은 죽으면 큰일 나니까 안 된다라고 뽑아줄 정도의 천재적인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70년대에 그 지구의 날이 선포되고 지구를 연구하면서 재밌는 사실은 제임스 러브록 바로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그 윌리엄 골딩이 살았어요. 문학하는 사람, 동물농장 쓰고 막 이랬던 분. 그래서 둘이 늘 토론을 했어요. 그 지구에 대해서 내가 연구해 보니까 지구가 죽은 별이 아니야. 지구는 그냥 이용 가능한 자원이 아니야. 지구가 살아있는 것 같아. 지구가 언젠가는 인간한테 복수할 걸? 막 이런 대화들을 이제 저녁 때 나누다가 그 윌리엄 골딩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러면 지구라는 말 쓰지 말고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대지의 모신 가이아라고 바꿔 부르면 어때? 이래서 제임스 로보록이 70년대부터 가이아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넌 과학자도 아니야, 사이비 과학자야 이랬다가 지금은 영국에서 썰, 경호칭을 붙여드리고 뭐 언젠가 뽑은 20세기 100대 과학자 이런 데 제임스 러브록이 들어가죠. 지구는 살아있다. 그래서 가이아의 복수 이런 책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가이아 여신이 있는 저 집에서 이분이 사시는데요. 우리는 지구에서 암세포처럼 행동한다. 인간이. 암의 특징은 숙주가 죽어야 지도 죽는 것인데 지구를 죽이고서야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욕망과 권리만 생각하지 말고 만물의 영장 이런 거 아니고 지구와 화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70년대부터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하자면 사실은 여성 억압과 자연 억압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담론을 장악했던 분들이 남성 철학자, 남성 기술 관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여성과 자연의 억압은 깊이 맞물려 있다. 여성주의도 여성만의 평등, 이제 그게 아니라 모든 게 관계라고 하는 생태학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생태학적 문제들은 오로지 여성주의적 관점을 포함할 때라야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과 땅은 비슷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메릴린 웨링이라고 뉴질랜드의 아마 그 수상인가 어디까지 재정부 장관인가 올라갔던 여자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만약에 여성이 그 회계를 맡는다면 이제 이런 다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 무가치한 것, 남성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만 땅과 여성을 취급했던 이 관점들이 다 바뀔 것이다. 무가치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남성의 자유로운 이용에 내맡겨진 존재. 이렇게 여성어학과 자연어학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은 Women, Culture, Nature, 에코페미니즘 카렌 워렌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98년에 쓸 때 사실은 에코페미니즘을 한국에 소개를 했죠. 92년에 제가 석사 논문을 썼는데요.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주제가 영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브라질에서 그 글로벌 서밋, 그 지구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환경 문제로 열린다는 거예요. 92년에.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92년부터 논문 주제가 확 바뀌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그렇게 다녔고 그런데 인간 중심이라는 거를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구가 아프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92년에 그 리우 정상회담과 이 생태 문제가 왜 신학의 주요 주제가 돼야 되는지를 논문을 쓰면서 동학 사상하고 연결을 시켰었습니다. 동학에도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생명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 동학의 신무천 사상하고 연결시키면서 92년에 제가 생태 쪽으로 눈을 좀 떴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페미니즘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늘 기독교인으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게 늘 신앙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남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페미니즘을 자꾸 하다 보면 남자가 나쁜 놈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여성이 싸울 적이 남성으로 보이게 돼요. 남녀만 보여요. 관계로 다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박사 논문 쓰면서 에코페미니즘이 보였던 것이에요. 저는 개한 사건이었죠. 여성주의 관점과 생태 관점은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마찬가지 녹색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녹색당이 그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녹색당이 해야 되는 일은 문명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왔던 이 문명 말고 다른 문명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같이 죽어요. 그래서 1973년에 나왔던 이 사진 한 장, 저는 이거 굉장히 영감을 얻습니다. 이 사진에서. 인도와 이제 네팔 그 사이에 있는 어느 가난한 마을에서 벌목업자들이 들이닥쳐서 니네 마을 개발해 주겠다고 남자들은 다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개발이 돼도 문제인 게 공장이 들었으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난했던 삶에서 빈익빈 부익부 일어나잖아요. 라다크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인도의 여자들이 벌목공들이 드르르 전기톱을 들고 들이닥치는데 갑자기 나무를 감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베려면 우리 몸을 베라. 이렇게
한 거 했습니다. 언론들은 뭐라 그랬냐면 저 무식한 여자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이런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서구 에코페미니즘을 일으키는데 동력이 된 사진이죠. 이 여성들의 운동을 칩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칩코라는 말은 인도 말로 나무 끌어안기라는 뜻이죠. 트리 허깅. 그래서 칩코 운동이 자타불이, 어, 인간과 자연은 둘이 아니다. 신토불이, 나와 너도 둘이 아니다. 동일자와 타자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연관성, 저 나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등치가 큰가. 밑둥이 저 정도 되려면 보통 한 막 2,000살은 되는 나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져 내려왔던 이 나무를 굳이 베면서까지 개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면서 동시에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운동했던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갈무리 하겠습니다. 전염병과 문명은 나란히 갑니다. 이때의 전염병은 에피데믹이든지 팬데믹이죠. 예를 들면은 그 마녀 사냥이 창궐하던 시기에 우리가 다 아는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었습니다. 피테르 브레헬의 죽음의 승리, 흑사병으로 죽어간 유럽 인구, 이거 에피데믹이었죠, 뭐. 그런데 흑사병이 덮치니까 인류는 한 바퀴 또 축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켈란젤로, 네로 다빈치, 뭐 에라스미스, 뭐 보카치오, 뭐 저기 세르반테스, 셰익스피어 다 동시대에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 앉아서 이야기 쓰는 거죠. 셰익스피어도 원래는 연극 배우였는데 공연장이 문 닫으니까 들어 앉아서 비극을 쓴 거잖아요. 데카메론 이것도 열흘 동안 계속 10가지 이야기 나누는 거잖아요. 집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면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죽던 시대도 아테네에 전염병이 한번 돌았고요. 왜냐하면 전쟁의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올라가던 시절에도 전염병이 창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과 문명의 전환은 같이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작품이죠. 토마스 무어의 1516년이에요. 당시 사회가 디스토피아니까 어디에도 없는 세상, 유토피아를 꿈꾼다고요. 그런데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전염병과 문명의 전환, 앞서거니 들서거니 나란히 가죠. 코비드 19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마스크는 인도의 자이나교의 트레이드 마크죠. 자이나교는 원래 BC 6세기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자이나교가 그러니까 호모 마스티쿠스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도 세상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이 걸어 다니면서 벌레들 밟을까봐 이제 숨어 이렇게 어느 계절에는 뱀이 막 창궐하든가 그러면 안 나다니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한테 영향을 미쳐서 아힘사, 자이나교의 아힘사 정신을 불교가 받아들인 게 BC 6세기 그 고타마 시타르타죠. 그리고 동안거 하한거 이것도 다 에콜로지컬한 컨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거는 코비드 19 불어닥치고 2020년에 이 도표 보세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쭉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안 돌아다니니까요. 비행기 안 탔잖아요. 예, 안 돌아다니니까요. 이거를 좀, 그리고는 이 뻘겋던 지구에 그 스페인, 뭐 이탈리아 이랬던 빨갰던 지구가 점점 열이 식혀졌죠. 대한민국이 위치해 있는 이 지역도 빨갰던 그 중국 개발 코로나 때 이렇게 다시 인공위성이 보였다줍니다. 박노의 시 한번 읽어봅니다. 문맹은 동정받아야 되고 컴맹은 도움받으면 되는데요. 환맹은 아주 뭐 용서할 수 없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죠. 저는 환경이라는 단어도 인간 중심적이어서 생태라는 말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간 박노해 시인의 이 시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그 스와미 웨다 마라티라고 하는 인도의 명상가인데요. 미국 인디애나주
교수를 하다가 히말라야가 불러서 이제 명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이분이 이제 자신의 명상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내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들을. 그 중에 이런 명상이 있어요. 아, 초는 자기 내면에 빛이 없고 바깥에서 빛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미풍에도 꺼져버려요. 그러나 반딧불이는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아요. 자기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그 짧은 명상들을 써내고 계신데요. 감리교회 고진아 시인께서 그 우파니샤드 기행 인도 통이시잖아요. 따님이 인도에서 유학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또 스와미 웨다 바라티의 이 책을 찾아내셔서 고진아 목사님이 번역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제 책에도 많이 인용하는 어록이 뭐냐면, 어, 여러분 모두가 따라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냥 제가 해볼게요. 어, 만일 그대가 남성이거든 여성이 되기를 배우라. 그대가 여성이거든 그냥 여성으로 머물라. 이미 여성인 자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제가 이 글을 접하고 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너는 남성이야, 여성이야? 그런데요, 아무리 제가 돌아봐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의 교회 교육, 여중 여대 다니면서 제가 받았던 근대 교육, 다 여성을 남성화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공적 영역에 진출해서 이미 여성이자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라고 하는 말을 실현시키려면 거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문명의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는. 근데 그게 저는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어록 앞에 쓰면 제가 오히려 작아집니다.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는 것이 결국은 그 후천 개벽일 텐데요. 그것은 저는 민주라는 말에서 조금 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은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주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바이오, 온갖 바이오들이 다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생주주의. 어, 이 생주주의를 위해서는 그 핵시대 이후의 신학들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기독교 신학의 성차별적 언어,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을 그 기술하는 가부장적인 이미지, 하나님의 남성성, 그런 것 좀 극복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이분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셀리 맥페이그, 미국 신학자가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데, 세계가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은 굉장히 그동안 플라토닉했다. 그래서 세계, 땅, 자연, 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것들은 다 저 세상에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원화돼 있으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에코페미니즘에서 모색하는 이제 새로운 모델인 것 같고요. 근대 이성주의가 자연을 탈마법화했다면 자연은 거의 살아있긴 뭘 살아있어.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제는 자연은 살아있다. 제마법화의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콰도르가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보장시켰습니다. 2008년에. 저는 이게 생주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콰도르만이 아니에요. 뉴질랜드도 황거누이강, 타라나키 산, 뉴질랜드의 젖줄 두 대표적인 산들을 헌법에 권리를 보장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와서 개발하려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이 그거 이제 막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자연의 권리를 헌법상으로 보장한 나라들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보면 아까 지구를 몇 개 쓰고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좀 뒤처졌는지 몰라도 이분들은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인간의 발밑을 허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금 더 가난할 것을 선택했잖아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원래 이런 감수성이 있었죠. 인간 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그린 것인지 사람을 그린 것인지. 그러니까 서양은 초상화 막 이러면 사람이 막 전면에 쭉 이런데 인간은 항상 자연 안에
이렇게 깃들어 있는 겸손한 존재. 이런 그림도 그 뭐 냇물에서 발을 닦다 이런 탁적도인데요. 굉장히 그 인간은 그저 한 부분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공생하는 인간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이 코로나 이후에는 그 호모 사피엔스는 다 멸종하고 생태 회심을 호모 심비우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